네, 오늘은 제가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볼 건데요. 1차 대전 좀 멀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100년도 넘게 일어난 일이고 유럽 대륙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왜 일어났는지, 누가 일으켰는지 혹시 아세요? 네. 저는 근데 1차 대전을 또 우연하게 좀 보다가 야, 이거는 진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1차 대전을 하는 게 그 1차 대전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물론 그 자체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안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를 좀 삼고자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던 거고, 이제 1차 대전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워밍업으로 제가 몇 가지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예, 저게 무슨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사실 숫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1차 대전을 얘기하잖아요.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좀 오늘 얘기할 건데 우리 한반도에서도 전쟁의 위험,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시죠? 네,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좀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숫자를 가져왔는데 50조 1527억 원, 이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여기 감이 있으시네. 이게 2020년 국방비입니다. 그럼 그 중간 거는요? 4조 1794억 원. 그건 아니에요. 그거를 50조를 12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쓰는 국방비예요. 그러면 맨 밑에 건 뭘까요? 그걸 또 30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쓰는 국방비예요. 1374억 원이. 네, 우리가 매일매일 1374억 원을 국방비로 쓰고 있어요. 어제도 썼고 오늘도 쓰고 있고 내일도 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한 1,400억 가까운 돈을 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개개인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우리 안보에 대해서 이만큼 우리 공동체가 투자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걸 걱정하길래 우리가 이제 북한 위협을 마주하고 있고 한데 전쟁이 일어날 것을 그래도 상정하고 있고 걱정하니까 이 많은 돈을 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 같길래 과연 그리고 일어난다면 어떻게 일어나기에 이런 돈을 쓰고 있을까? 이제 그게 좀 약간 문제의식입니다, 오늘. 그래서 한반도에서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어난다면 어떤 경로로, 어떤 시나리오로 일어날까? 그걸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역사 속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드린 이 1차 세계대전도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먼저 제일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억제 실패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억제 실패로 일어나는 전쟁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침략자가 있어서 누군가 기획해가지고 일어나는 전쟁을 얘기해요. 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누가 침략자가 있고 전쟁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해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감행한 전쟁. 그렇죠. 네. 김일성이 미국의 대한방위 공약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에치슨 선언에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밀고 내려가서 정광석화처럼 공산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설득해서 일으킨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전쟁은 다시 얘기하면 억제 실패라고 들었어요. 억제라는 게 뭐냐면은 군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디터런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을 넘으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보복을 가하겠다는 위협을 말해요. 억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도발이나 군사행동을 통해서 얻을 이익보다 그것으로 초래될 비용이 훨씬 클 거다. 이거를 설득력 있게만 전달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은 감히 도발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억제가 유지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그것 때문일지 모르죠. 억제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전면전은 못 일으키는 거예요. 북한도 못 일으키고 우리도 못 일으키고. 근데 이제 그게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그 틈을 보고선 일으키는 전쟁이 이제 기획된 전쟁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전쟁이 이렇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안보 딜레마라고 이따가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릴 건데요. unintended war.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전쟁.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전쟁을 기획했거나 명확한 침략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당사자들이 다 전쟁을 원치 않아. 그런데도 전쟁이 터져버려요. 누군가 분명히 전쟁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의도적으로 일으킨 게 아닌데 터져버리는 전쟁. 의도하지 않아도 침략자가 없어도 발생하는 전쟁. 이런 전쟁 유형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바로 1차 대전이 거기에 가깝다고 제가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예방전쟁. 이거는 그냥 또 이런 전쟁 유행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예방전쟁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전쟁을 내일 하는 것보다 오늘 하는 게 그나마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미래 시간이 흐를수록 나한테 불리해. 그 압박감을 느껴서 오늘 당장 일으켜도 뭐 승산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시간이 미루면 미룰수록 불리하다고 판단되면은 일으키는 전쟁, 예방전쟁.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전쟁 이렇게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아까 우리 한국 전쟁 말씀하셨잖아요. 억제 실패. 2차 대전도 대표적인 억제 실패죠. 히틀러가 기획하고 일으킨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이고 침략자가 분명했죠. 이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챔벌린, 영국 수상. 그때 히틀러가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주데텐란드를 땅을 요구했을 때 거기서 이것만 주면 멈춘다고 하니까 뮌헨에 가서 회담하면서 그거를 결국 인정해 주죠. 그리고 이제 다시 런던에 돌아와서 내가 우리 시대의 평화를 이뤘다고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틀러한테 양보를 하고 여기서 이제 멈추길 바랬던 거죠. 근데 히틀러가 멈췄나요? 안 멈췄죠. 그 6개월 뒤에, 이 뮌헨에 대한 6개월 뒤에 바로 그 주데텐란드 병합해버리고, 그리고 1939년도에 또 폴란드 침공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히틀러는 이제 그 1차 대전의 그 굴레에서 독일 민족이 더 이상 이렇게 갇혀 살 수 없다. 이런 이제 불만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1930년대부터 꾸준히 치밀하게 팽창 정책을 펼쳐오거든요. 그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뭐 비무장 그 지대에 또 주둔하고, 원래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독일한테 그 10만 이하로 군을 유지하라는 그 제한이 주어졌는데 그것도 또 어기고, 뭐 이러가면서 히틀러가 야금야금 팽창을 해왔는데 그걸 서방 국가들이 단호하게 억제하지 못하고 양보하면서 이제 멈추겠지 했는데 멈추지 않았던 게 억제 실패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유화 정책 실패 전형으로 거론되고 있죠. 어피즈먼트. 우리도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북 유화 정책. 밀리면 끝장이다. 그래서 억제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위협을 통해서 평화를 지킨다.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 유약함을 보이면 계속 밀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리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늘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할 건 아니지만 억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본질이 협박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 협박이 강력하고 신뢰성 있게 작동하면 상대방은 도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제라는 것이 이제 크게 뭐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뭐가 도발이 왔을 때 여기 단호하게 내가 응징할 때는 의지가 있어야 되죠. 주저하면 안 되는 거고. 의지만 있으면 안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걸 보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전달될 수 있는 의사 전달.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이제 포함돼야 이제 상대방이 도발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어떤 도발 국가, 적대 국가가 있어도 억제만 잘 작동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도 지금 한미동맹이다, 주한미군 주둔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억제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뭐 연합훈련이다 이런 게. 북한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오판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억제가 이렇게 쉬워 보이는데 역사상 사례를 보면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2차 대전 말씀드렸고, 우리로 치면 뭘까요? 연평도 포격도 뭐 꼭 이 사례라고 보긴 그렇지만 이 억제는 기본적으로 루폴, 그러니까 그 허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이 아니라 이제 냉전 시대 때도 미국이 서방이 나토가 그 서독을 방해하겠다는 그 커미트먼트는 분명했어요. 근데 만약에 소련이 바르샤바군이 그 서독을 갖다가 어떻게 괴롭혔을 때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그러면 대응할까라는 그 대응 수단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틈을 한번 소련은 한번 좀 시험해보고 싶겠죠. 테스트해보고 싶겠죠. 그 테스트에 사실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억제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연평도 포격, 연평도 우리가 포격을 받았잖아요. 그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연평도까지 이렇게 포격할 줄은 몰랐는데 막상 당하고 나니까 이거를 우리도 포사격만 할 건지 아니면 전투기가 떠서 그 원점뿐만 아니라 그 지원이나 지휘 세력까지 더 강력하게 응징할 건지, 그 수위와 수단과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딱 당하고 나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허점이 있어서 그 허점을 상대방이 좀 이렇게 노려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실제로 우발적으로 뭔가 충돌이 우리 DMZ에서든 어디서든 술 취한 병사의 또 오발이나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너무 과잉 대응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루폴이 있다는 것이고요. 억제에 대해서는 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럼 억제가 작동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분명한 위협을 통해 상대방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고안된 게 뭐냐면은 대안을 없애는 거예요. 상대방의 대안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옵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는 거죠. 왜냐하면 억제가 약하다는 건 뜻은 뭐냐면은 저게 사실 그렇지 않을 거야, 상대방이 보복 안 할 거야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억제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단하려면 어떻게 돼요? 왜 우리 전쟁에서 싸우다가 뒤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를 갖다가 불살라버리는 그런 배수진.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쟤는 죽기 살기로 싸우겠구나라는 거를 딱 알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말로써, 그냥 버벌로 말로써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보복하겠다, 이런 말은 값이 약한 거예요. 안 믿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행동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 자신의 옵션을 없애버리는 거. 그거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게 뭘까요? 그걸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어떤 장치를 쓰면 되겠어요? 억제가 작동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트립와이어라고, 전 세계에 주둔하는 해외 주둔 미군의 역할이 그런 거라는 거죠. 네. 특히 냉전 때 서독을 지키기 위한 주동 미군, 바로 앞에 엄청난 재래식 또 핵으로 무장된 바르샤바군이 있어요. 서유럽이 거기에 그냥 통전 둥아처럼 서독이 그렇게 위치해 있는데, 미국은 대서양 너머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5만의 주동 미군을 데려다 놨어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동 미군이? 몇만 명 가지고 그 수백만의 바르샤바군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방어는 못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독으로 소련군이 침공에 들어오면 거기 주동 미군 싸우겠죠. 싸우다 죽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은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인계철선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건드려버리면은 미국은 자동으로 개입되는 장치. 그러니까 평상시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서독을 방해하겠다, 한국을 방해했다, 그 말 커미트먼트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주한미군이 있는 한 또는 주동미군이 있는 한 여기를 건드리면 미군이 여기에 관여되고 미군이 여기서 전투를 통해서 사망하면 미국 대통령이 명예롭게 이 전쟁에 관여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트립와이어. 이것도 억제 전략의 일환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좀 주한미군의 감축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한미군 철수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이런 걸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트립와이어라는 단어는 모를 수 있어도. 더 나가기 전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 고통스러운 4년을 생각하고 인생의 절정기에 그 봉오리가 잘려진 700만 명의 젊은이들과 부상당하거나 불구자가 된 1300만 명을 생각하고 뚜루루 한다면 나는 유럽에서 대전이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중요한 의무라고 느낀다. 이거 누가 했을까, 이 말을? 이게 아까 챔벌린 영국 수상이 한 말이에요. 2차 대전이 터지기 전에 히틀러와 협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챔버린은 굉장히 겁쟁이라고 이렇게 좀 낙인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정책을 해서 유화 정책. 예. 물론 그 당시 그 유화 정책이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어요. 그때 단호하게 해서 히틀러 어떻게든 억제했었어야 되는데 그 실패한 건 맞아요. 그리고 유화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맞는데 그 챔버린이 처했던 상황을 보면 당시에 영국이 그 반공 능력이 부족해서 그 독일에 바로 군사적으로 맞서는 것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어요. 챔버린 입장에서.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영국의 그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군사적으로도 충분한 그 준비를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대영 제국을 유지하려면 특히 이제 해군 위주로 제국 해군을 유지한다는 게 엄청 돈이 들어가잖아요. 아프리카, 인도 다 걸쳐서 그 대영 제국의 해군을 유지하는 게 영국 국방의 핵심이었는데 이제 유럽 대륙에서 위협이 떠오르니까 그 한정된 재원을 이제는 지상군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배분해야 되는 그런 이제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은 영국이 대영 제국의 위상을 포기한다는 거라 다름이 없었어요. 영국이 언제 그 제국이 완전 청산됐어요. 2차 대전 끝나면서 영국은 이제 제국이 청산됐거든요. 처칠이 2차 대전에 승리하고 나서도 그렇게 뭐 행복하고 기쁘지만은 않았다는 거잖아요. 대영 제국의 그 종말을 본 총리예요. 처칠은. 지상군에 투자한다는 것은 돈이 부족한데 지상군에 투자한다는 건 해군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해군을 포기한다는 것은 제국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그런 딜레마에 처해져 있었던 챔버린이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벌고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좀 뭐 변명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 처해 있던 상황이 이렇게 좀 어려운 것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전쟁론의 변화. 이 사진이 누구냐면요. 클라우제비치예요. 전쟁론으로 유명한 독일의 전쟁. 그 클라우제비치가 이런 말을 했죠.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 그러니까 전쟁도 여러 국가 정책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뭐 외교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는데 전쟁도 어떤 정치의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고 정치가는 그 목표를 위해서 적절하게 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과 정치는 굉장히 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클라우제비치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이제 우리가 겪으면서 과연 이 말이 지금 현실에서도 적실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의 전쟁은 다 당연히 해볼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뭐 수만 명이 죽거나 많아야 수십만 명이 죽는 이런 전쟁이니까 지도자가 더 큰 국가 목표를 위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전쟁. 근데 1차 대전 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1차 대전과 전쟁과 관련된 사망자만 또 1,000만 명이에요. 2,000만 명이 죽었어요. 2,000만 명이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예요? 우리 서울 시민이 1,000만 명 아니에요? 사망자만 그렇지, 그 불구자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중상자들까지 포함해 수천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어쨌든 2차 대전은 더 했죠.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전쟁을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진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건지, 과연 전쟁을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우리 시대에. 더군다나 더 큰 거는 이 전략 폭격과 미사일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옛날의 전쟁은 전선에서 군인들이 싸우는 거고요. 거기서 군인들이 죽고 다치는 전쟁이에요. 후방에 있는 시민들은 그래도 안전해요. 그래서 전쟁에 져서 완전히 적군이 우리 고향까지 밀고 내려오면 그때 전쟁이 패배했다는 것을 느끼겠죠. 전리품도 그때 챙겨가겠죠. 근데 전략 폭격기랑 미사일이 도래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전후방 구분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딱 일어나는 순간 우리 수도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저 남쪽 지역까지 바로 폭격을 맞을 수가 있고요.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다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시대.
그리고 특히 전략폭격과 미사일 시대에서는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미사일이 비 오듯이 떨어지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겠어요. 예. 뭐 지상군이 보병이 밀고 내려오는 것이야 그거야 또 우리 보병 보내서 어떻게든 막아보고 방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전략폭격과 미사일을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핵까지 장착됐다면 핵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시대에 산다면 이런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 이런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한 게 1차 대전, 그 수많은 희생이 생긴 1차 대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흔히 필요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쟁이 과연 필요하긴가? necessary evil이 영어로 치자면 악인 건 분명한데 어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는 필요악인데 이제 이 악이 너무 커져가지고 과연 이걸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지경까지 이른 거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제가 아까 잠깐 예방전쟁 말씀드렸는데 예방전쟁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그 진주만 공습,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런 예방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일본이 이 대동아 공영권을 형성해서 자급자족의 체제를 갖추려고 말하자면 이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패권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팽창해 나가면서 이제 미국과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여기다 금수 조치를 취해요. 석유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것을 다 전면 금수 조치를 하죠. 1941년 7월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옥죄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미국의 에치슨 차관보가 이런 말을 해요. 합리적인 일본 지도자라면은 이 금수 조치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서 금수 조치를 취해요. 그런데 결국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미국을 본격적으로 태평양 전쟁에 끌어들이잖아요. 이거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요.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 전만 해도 미국의 국내 여론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여론이 강했는데 이 진주만 공습으로 일거에 변하잖아요. 루즈벨트가 진주만 공습 있고 나서 바로 참전을 얘기하고 미 국민들도 지원하고 해서 그 엄청난 전쟁 그 수행 능력이 있는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해서 결국은 패망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예방전쟁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랬다는 거예요. 어차피 석유가 없으면 일본 해군은 1년도 못 버팁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비록 적지만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일본 장교가 천황한테도 그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수술이고 생명을 대단히 위험한 수술이지만 그래도 전쟁만이 유일하게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방전쟁의 그런 논리에 따라서 전쟁을 건 거예요. 그냥 목 졸려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논리를 놓치기 쉬운데 이게 굉장히 이 자살 행동 같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 처한 사람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뭐 굳이 제가 예방전쟁 말씀드리는 건 이제 우리가 북한을 항상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북한하고 한번 견주해 보면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과연 자살적인 어떤 물은 대남 공격을나 무슨 한미동맹을 상대로 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불리하다거나 절망적이거나 그나마 있는 그 기회의 창이 닫힌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선택을 과연 할까? 그러니까 이런 선택도 했다는 거죠. 실제 역사성에도 있을 수도 있었고. 이거는 꼭 약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2017년 그때 한참 한반도 위험할 때 북한의 핵 개발하고 멈추지 않으니까 그 예방 타격한다는 얘기들 막 돌았었잖아요. 실제로 좀 준비했던 것 같고. 저거 시간이 지날수록 안 된다. 더 이상 그러면 이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텐데 그래서는 안 된다. 여기서 잘라야 된다. 물론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예방 타격을 했을 때 그 후과가 어떨지는 좀 걱정되죠. 북한도 보복할 테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 된다. 여기서 잘라야 된다. 오늘 행동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런 것도 일종의 예방 타격, 예방 전쟁의 논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1차 대전 시작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요, 이게
오늘 뭐 이걸 1차 세계대전을 다 체계적으로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제가 그 왜 1차 대전이 발발했는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1차 대전이 뭐라는 것부터 좀 약간 좀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1차 대전 누구랑 싸운 거예요? 헷갈리시죠? 뭐냐면은요, 쉽게 말씀해서 이 기본 구도는 어떻게 됐냐면은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러시아가 삼국연합으로 이제 한쪽 블록인 거고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여기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또 삼국 동맹이 돼서 이 양쪽 진영이 부딪힌 거예요. 그 외에 또 수많은 나라들이 여기 양쪽 진영에 가세합니다. 여기 뭐 6천만이 넘는 인원들이 참가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2천만 명이 죽어나가고, 뭐 영국 같은 경우에 이 서부전선에 배치만 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어서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뭐 이런 정도의 그 아주 참혹한 전쟁이었거든요. 그 1차 세계대전은 그 자체로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커요. 이 사상자가 많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게 사실 현대 우리가 사는 모습을 이때 많이 결정짓습니다. 이 1차 대전이 끝나는 와중에 또는 끝나고 나서 세 개의 제국이 무너져요. 어디겠어요? 러시아가 1차 대전 와중에 무너져가지고 그때 레닌이 돌아가서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건설되잖아요. 로마노프 황제가 무너져요. 그리고 두 번째, 오스트리아 헝가리. 유럽의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유럽의 국경들, 거기에 뭐 체코도 있고 슬로바키아도 있고 뭐 폴란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국경에는, 우리 유럽에는. 근데 여기 보세요. 없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어요. 합스부르크 왕가. 이게 무너지면서 지금 오늘날의 유럽의 지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여기 오토만 엠파이어라고 됐죠. 터키 제국. 이것도 무너져요.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라크, 시리아 이때 다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중동의 모습이 또 1차 대전을 계기로 만들어지는 거.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인데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비스마르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 독일이 이제 잘게 쪼개져 있는 나라들이었는데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합니다. 1870년 보불 전쟁을 일으키고 1871년 독일 통일을 처음으로 이루죠. 그리고 나서 독일이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한테는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주고요. 사실 독일은요, 이때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주변국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독일은 항상 유럽 문제의 중심입니다. 독일이 통일되면 항상 유럽은 긴장하게 돼 있어요. 1차 대전도 독일이 핵심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거고 2차 대전도 결국 독일이 일으켰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강대국들이 독일을 반으로 갈라놓잖아요. 근데 그게 또 독일 통일을 이루잖아요. 지금도 유럽에서 독일을 상대할 만큼 강한 국가는 없어요. 영토나 자원이나 경제력으로 봤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스마르크가 통일하고 나서는 이제 독일의 산업 생산량이 그 당시에 영국이 이제 패권 국가였는데 이게 서서히 증가하면서 이제 그 국력이 커지죠. 그래도 비스마르크는 통일을 이룬 마당에 그런 팽창적인 공격적인 정책을 굉장히 자제했어요. 해군력을 키운다거나 그래서 영국을 위협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특히 비스마르크 외교의 목적은 프랑스를 고립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굉장히 이제 복수를 하려고 원한에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를 고립시키고 영국을 자극하지 않는 현상 유지 정책을 비스마르크가 펼쳤던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하고는 우호적으로 지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빌헬름 1세가 사망하고 이제 빌헬름 2세가 등장하면서 이 젊은 황제예요. 젊은 황제가 등장했는데 이 비스마르크라는 재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야심차고 뭔가 자기도 독일 제국의 힘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하고 싶은데 비스마르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온건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니까 이제 귀찮아진 거죠.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빌헬름 2세가 비스마르크에 대해서. 그가 모든 것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인내도 한계에 달했다. 늙은 도전자 비스마르크를 강제로 복종시키든지 아니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든 재상이든 누군가는 우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황제가 이제 이렇게 젊은 황제가 이렇게 이제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비스마르크를 하야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해군력을 막 하고 이제 건함 경쟁을 영국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독일은 양지 한 자리를 요구한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강력한 해군을 바탕으로 이 영국의 해군 제독입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으로 그 이제 그 군함 건설에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예. 대형 그 구축함들을 건설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긴장하고 이제 영국이 더 그럼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또 건함을 경쟁하고 서로 건함 경쟁이 일어나고 또 독일 티르피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빌헬름 2세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러시아하고 재보장 조약, 러시아하고 우호 관계를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프랑스가 고립에 벗어나서 오히려 프랑스랑 러시아랑 손을 잡게 된 거예요. 하려고 했던 프랑스의 고립이 깨져버리고 오히려 독일이 고립됐어요, 외교적으로. 이게 이제 1차 대전 전야의 그 이제 국제적인 상황이었죠, 유럽의 상황.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군사적인 거 잠깐만 먼저 배경 설명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들어가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독일의 그 슐리펜 장군이에요. 여러분들 슐리펜 계획이라고 있어요. 이게 전세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때 1차 대전 때 독일의 작전 계획의 근간이 되는 슐리펜 계획입니다. 슐리펜 계획은 뭐냐면은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양쪽에 적대국이 생겼잖아요. 서쪽에는 프랑스가 생겼고 오른쪽에 동쪽에는 러시아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양면 전쟁을 하게 생겼어요, 독일 입장에서. 근데 아무리 독일이 강대국이라고 해도 그 또 나머지 두 강대국을 상대로 동시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슐리펜 계획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동시에 싸울 수는 없다. 한쪽을 먼저 제압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상대한다. 그게 이제 슐리펜 계획의 골자인데 먼저 서쪽에 있는 프랑스를 신속하게 제압한다. 그리고 나서 병력을 다시 동쪽으로 이동시켜서 러시아를 제압한다. 이게 이제 이 골자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가 아직도 철도 시스템이나 이런 게 낙후돼 있어가지고 러시아 병력이 이 독일의 오른쪽 국경으로 오려면 한 6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이제 판단했던 거예요. 6주. 그러니까 그 6주 안에 프랑스를 제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살표 보듯이 크게 회전축으로 해서 파리까지 뒤에서 밀고 들어가는 이 원형 집게가 이렇게 집어삼키듯이 프랑스를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서부 전선의 모든 병력을 집결시켜서 신속하게 들어가서 프랑스를 먼저 제압한다. 이게 슐리펜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우익을 강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오늘 많이 강조드리겠지만 이 당시에 그 군사 교리에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게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취해 있을 정도로 믿었던 게 뭐냐면 공격 우위의 신화. 공격이 굉장히 유리하다, 방어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이 일어난다면 속전속결로 전쟁이 끝날 거다. 전광석화 같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제 공격하면 굉장히 유리하고 만약 선제 공격을 당하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이런 믿음이 지배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도 공격만이 프랑스군의 체질에 맞다 이래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작전 계획 16이라 그래가서 방어적인 계획이었는데 여기 성도 잘 갖춰져 있고 해서 방어만 해도 됐었는데 공격 계획으로 다 바꿔버려요.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1차 대전이 1914년 여름에 터지거든요. 제 책 제목이 여기 낙엽이 지기 전에잖아요. 그게 수필 제목이 아니고요. 왜 그렇게 적겠어요? 낙엽이 지기 전에가 뭐냐면요. 전쟁이 일어날 때 독일 빌헬름 황제가 큰 소리 친 말이에요. 8월 4일 날 낙엽이 지기 전에 승리해서 돌아올 것이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렇게 믿었었던 거예요. 근데 웬걸? 이거 4년도 넘게 걸렸어요. 지루한 참호전, 1차 대전은 참호전이잖아요. 깊이 참호를 파고 들어가서 하는데 전선이 몇 개월이 지나도 거의 뭐 이동도 못 해요. 뭐 신속하게 그냥 전광석화처럼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냥 참호전, 지연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병이 빠르게 진격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막 기관총이 발명되면서 진격을 못 하는 거예요. 보병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호만 파고 계속해서 대치하는 거죠. 사람만 죽어나가고.
근데도 그때는 이런 걸 모르고 공격 교리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배짱, 담력, 용기, 예. 뭐 이런 거에 이제 교리에 강조됐던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배경이고요. 자, 이제 1차 대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죠. 여러분 사라예보에서 이제 이 황태자가 암살됐다 이런 건 좀 듣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우리 배웠잖아요. 예.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돼서 그것을 계기로 1차 대전이 이제 막 이제 일어난 거. 바로 그거거든요. 이 맨 밑에 있는 이 불쌍하게 생긴 청년 있잖아요. 예. 그게 보스니아 농부의 아들 프린치프라는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죽였어요. 이 보스니아 청년이 오스트리아의 압제에 대해서 굉장히 원한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프린치프는 18살이었는데 그 당시 그 세르비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압제 때문에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진 거죠.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그래서 뭔가 부조리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우리가 이 세르비아의 그 위대한 세르비아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 나는 위대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젊은이에요. 울분이 가득 차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청년이 그 세르비아에 이제 건너가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요. 육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거기서 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 비슷한 청년들과 몰려다니면서 뭔가 조국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때 보스니아의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이제 곧 오스트리아 황제가 될 인물이 이 보스니아 사라예보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 이때다. 내가 다시 보스니아에 돌아가서 저 황태자를 죽여야겠다라고 이제 암살 결심을 하죠. 그리고 그 같이 할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해요. 비슷한 또래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하숙집에 있었던 친구, 세탁소 직원,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선생님 폭행하고 나와서 있었던 학생, 뭐 이런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7명이 모여요. 근데 이런 나이 어린 사람들이 모여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세르비아의 검은 손이라는 그 무장단체가, 지하단체가 있었는데 거기랑 접촉을 해서 한 2주 동안 그 공원에서 야밤에 그 총 어떻게 쏘는지, 폭탄 어떻게 던지는지 그런 걸 좀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 사라예보로 가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황태자와 그 부인 소피라는 사람입니다. 네. 저 이제 사라예보 역에 도착해가지고 그 이제 무게차 위가 이제 뚫려 있는 무게차를 타고 시가 행진을 하고 사라예보 시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타는 거죠. 제국 창가가 연주되고 붉은 양탄자가 깔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타는 거죠. 그리고 이 프린치프라 이 암살 모의자들이 그 시가 행진하는 거기 도로에 이제 암살하려고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냐면은 이게 고정된 타겟을 가지고서 연습을 해봤는데 움직이는 대상을 상대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훈련받은 바가 없어요. 또 겁들이 많아가지고 이 첫 번째 학생은 또 경찰이 있는 것 같아서 폭탄을 못 던지고요. 또 두 번째 사람은 또 군중이 많으니까 군중이 다칠까봐 또 못해. 또 세 번째는 또 근실에서도 잘 안 보여요. 또 네 번째는 옆에 부인이 타고 있어서 부인이 다칠까봐 걱정이 돼서 못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그래도 던지죠, 폭탄을. 그러면서 근데 누군지 몰라갖고 옆에 있는 경찰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떤 차가 황태자가 타고 있는 거냐. 경찰이 마지 못해서 알려줬대요. 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폭탄을 던지는데 이것이 바로 그 황태자가 된 차에 맞지 못하고 튀어가면서 뒤에 따라오던 차량에서 터져요. 그래서 그 수행원이 다치죠. 차량이 6대가 쭉 있었다고 하는데 맨 앞에는 이 사라예보 시장이 타고 있었고요. 두 번째 황태자 부부가 타고 있었고요. 세 번째가 그 보스니아 총사령관이 타고 있었고 뭐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암살 계획이 실패해요. 그리고 이 주모자인 프린치프는 거기 없었고 좀 몇백 미터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폭탄이 터지는 건 봤는데 행렬이 무사히 지나가는 걸 보고 이 암살이 실패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암살이 실패하면 자기들 죽는 것도 걱정이지만 그 세르비아의 지하단체가 관여됐다는 거,
이 사람은 세르비아를 사랑하니까 그게 밝혀질까봐 두려워가지고 나머지 실패한 그 가담자들을 죽일까도 생각을 했고 자기도 자살해야 되겠다. 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서는 힘없이 그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오전 한 10시 반쯤 됐대요. 그리고 나서 이 황태자는 이제 자기는 무사하게 쭉 와갖고 시청에 도착했어요. 사라예보 시청에 도착해갖고 이 시장이 이제 환영사를 이제 읽었다는 건데 시장이 말했죠. 그 우리 사라예보 시민이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열렬한 마음으로 황태자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왜냐하면 준비된 환영사니까 자기도 그 폭탄 터진 것도 알고 제일 첫 번째 마치 타고 있었는데도 그 준비된 환영사를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래갖고 황태자가 버럭 화를 냈다는데 그 옆에 있던 소피가 이제 그러지 말라고 또 귓속말을 해가지고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답사도 하고 그건 이제 기본적인 행사는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일정을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지? 그 다음은 박물관에 방문하게 돼 있었대요. 근데 이 폭탄 테러를 맞은 이 마당에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가면 안 된다. 이 당시 그때 총사령관도 어디 안전한 곳으로 갑시다. 뭐 이렇게 제안도 했는데 건의도 드렸는데 이 황태자가 아니다. 하루에 2번씩 이런 무모한 짓을 대담하게 할 리는 없다. 걱정은 삶을 마비시킬 뿐이다. 이런 멋있는 말을 남기고 강행을 했어요. 대신 박물관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수행원이 다쳤잖아요. 그 자기를 수행했던 대령이 다쳤는데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데 그 대령이 이제 입원한 병원으로 먼저 가보자.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향해서 차가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운전사가 박물관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잘못 길을 들어서 가지고 아니야 차를 돌려. 뭐 이러는 바람에 차가 행렬이 쭉 있었는데 좁은 골목에서 차를 돌리다가 막 엉켜가지고 이렇게 차가 막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까 카페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나오던 그 프린치프란 청년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 거리가 1.5m였대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가깝잖아요. 역사의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는 건지. 그 보스니아의 그 청년하고 미래 합스부르크 제국의 황제가 될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마주친 거죠. 훗날 이 프린치프가 법정에서 증언하는데 그 당시 뭔가 초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설였대요. 내가 총으로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 친구도 옆에 부인이 있는 것을 보고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총을 들고 겨눠서 쐈는데 첫 발은 그 부인의 복부에 맞고 두 번째 총은 목에 맞습니다. 황태자의. 그래서 이 하얀 드레스가 피로 이제 물들고 그래서 그 황태자가 부인을 가지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죽지 말아달라고 막 이러는데 자기 목에서도 피가 솟구쳐 나니까 이제 수행원들이 황태자한테 전하 괜찮습니까? 했더니 난 괜찮다 괜찮아 이걸 7번 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 현대사도 생각나는데 그래서 두 부부가 여기서 사망을 하죠. 이렇게 이제 사라예보에서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이 보스니아 청년이 암살한다는 사건. 이제 여기까지의 사건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오스트리아는 완전 발칵 뒤집혔을 거 아니에요. 이 제국의 황태자가 죽은 거예요. 그 조그만 세르비아, 그 보스니아의 청년에 의해서 암살됐잖아요. 이걸 응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오스트리아는 이제 응징 계획에 착수를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저 세르비아는 문제가 안 돼. 세르비아가 뭔가 관여되어 있을까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세르비아를 이 계획이 완전히 한번 어떻게든 짓밟아 놔야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했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르비아를 뒤에서 러시아가 받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슬라브 민족이거든요. 이 발칸 지역에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만약 도와준다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세르비아하고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하고 붙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러시아까지 전쟁을 하는 건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동맹국인 독일을 찾아가죠. 독일이 도와준다면 러시아하고도 해볼 수 있으니까. 아니면 또 독일이 도와준다고 하면 러시아가 감히 개입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호요스 백작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관리를 보내서 그 독일의 의중을 물으러 갑니다. 우리가 지금 저 세르비아를 응징하려고 그러는데 독일이 우리를 지원해 줄 거냐. 그때 빌헬름 황자가 오케이 사인을 보내요. 거의 백지수표다 싶을 정도로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딱 약속을 해줍니다.
그걸 이걸 비렐름의 백지수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자신감을 얻고 오스트리아는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그 세르비아한테. 그 최후 통첩 항목이 10개가 있는데요. 그 10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암살 배우를 조사하는 그런 어떤 수사, 사법 절차에 오스트리아 관리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거기 넣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 그래도 주권 국가의 사법 체계에 상대방 국가가 와서 관여한다는 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예. 근데 그걸 요구하는 거죠. 48시간 시한을 주고 최후 통첩을 해요. 예. 물론 이제 독일에 백지수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한 최후 통첩을 했던 것이고요. 세르비아는 그것을 들고 전전긍긍하죠. 오스트리아랑 부딪힌다는 거는 진짜 절망적인 건데 그래도 러시아가 뒷받침해 준다니까 좀 용기를 내서 그 조건부 승낙을 해요. 그러니까 2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나머지 8개에서 승낙하는 그런 답변을 보냅니다. 그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한테. 근데 그 과정도 재미있는데요. 오스트리아가 최후 통첩을 그 세르비아 주재 대사 기질 대사라는 사람이 가서 최후 통첩을 전달했을 때 그때 이제 세르비아 수상이 이제 그 없었는데 수도에 없었는데 나중에 급히 돌아와 가지고 48시간 만에 이제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그 타자 수가 있었대요. 근데 타자 수가 너무 긴장해 가지고 이 작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수작업으로 막 답변서를 작성하느라고 허겁지겁하고 막 밑줄 긋고 없애고 이렇게 지저분한 어떤 외교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딱 답변서를 만드는 게 이게 저녁 6시까지 48시간 후에 이틀 뒤 6시에 이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5시 55분에 끝났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하고 그 수상이 파시치 수상이라는 사람인데 수상이 누가 전달할까 했는데 아무도 나서려고 안 그래요. 좀 역사적 오역이잖아요. 할 수 없지 그럼 내가 가겠다 그래서 자기가 걸어가서 그 이제 오스트리아 대사한테 선체로 전달하니까 그 오스트리아 대사가 딱 보더니 이게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는 걸 딱 알고 알겠다. 그다음에 외교 관계를 그 자리에서 단절하죠. 미리 준비해둔 외교 관계 단절 문서를 건네고 자기는 준비해둔 차량으로 그 이제 세르비아 국경을 넘습니다. 이러면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하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칸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한다. 여기서 끝났으면 이거는 그냥 발칸 전쟁이에요. 발칸 전쟁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1, 2차 발칸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여기서만 이게 한정됐으면 제3차 발칸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됐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러시아도 프랑스도 영국도 독일도 다 관여하면서 대전쟁으로 이게 이제 더 커져버린 거거든요. 그 당시엔 이걸 대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레이트 워, 1차 대전을. 지금 1차 대전으로 부르지만 1차 대전이라는 이름은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생긴 거예요. 더 큰 전쟁이 생겨버리니까 이걸 대전쟁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1차 대전이라고 명명됐는데 그런데 아까 백지수표를 비렐름 황제가 보냈다 그랬잖아요. 이 비렐름 황제라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인데 막상 이게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니까 굉장히 위축되고 막 우왕좌왕해요. 뭐 오스트리아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백지수표를 줬는데 나중에는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백지수표 보내고 나서 자기는 요트 여행 떠났어. 여름 휴가차 스칸디나비아로. 그리고 요트 여행에서 돌아오고 보니까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도 그때 48시간 안에 그 아까 최후 통첩을 보냈고 또 세르비아가 2개 빼고는 8개 항목에 대해서 수용했다는 걸 받고 나서 이 정도면 훌륭하다. 전쟁을 안 하면 되겠구나라고 되게 만족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그걸 거부하고 공격했다는 듣고서는 굉장히 이제 걱정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베트맨 제상이라고 독일 제상을 크게 질책합니다. 이렇게 전쟁까지 터졌다고. 그러니까 베트남 제상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사표도 내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백지수표를 자기가 준 건 자기였으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그러면은 비렐름 황제나 또는 베트맨 제상이나 뭘 생각했던 거냐? 진짜 전쟁을 한번 생각했던 거냐? 그거보다는 이게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보호하겠다는 동맹국으로서 이걸 단호함을 보이면 러시아는 감히 이 세르비아를 도우려고 전쟁에 들어오지 않을 거다. 유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 아까 챔버린은 유약했지만 그러면서 이 배트맨 재산이 생각했던 건 계산된 위험.
calculated risk라는 건 뭐냐면요. 위험을 계산해 가지고 이것을 어차피 전쟁은 감당할 수 없다. 러시아도.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건데 위험을 높여 놓으면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높여지면 상대방이 굴복할 거다. 위험을 잘 계산해서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의 양보치를 얻어내면 되는 거다. 단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계산된 위험. 근데 위험이 과연 계산될 수 있느냐?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도발이 있었는데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또 재보복을 가하고 위기 고조가 계속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 그게 어느 순간에 멈출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포엔카레 포커 게임이라고 돼 있죠. 이거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저희 이제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이 프랑스 대통령도 마찬가지 굉장히 강단 있는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프랑스도 단호해야 된다. 유역하면 이 상황을 복잡하게 한다. 프랑스도 러시아와의 동맹의 의무를 져야 된다. 그러면 프랑스도 단호하면 프랑스와 러시아가 단합해서 단호하기만 하면 독일은 감히 물러설 것이다. 이렇게 하죠. 일종의 포커 게임 같은 거예요. 블러핑 게임. 근데 포커 게임의 문제는 뭐냐? 블러핑의 문제는 포커 쳐보시면 알겠지만 블러핑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진 패가 신통치 않아도 판돈을 막 내가 확 키워서 블러핑을 해요. 그럼 상대방이 겁먹고 물러서면 그거 제일 좋아요. 그게 블러핑의 목적이죠. 근데 상대방이 물러서지 않아. 판돈 더 걸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묻고 또 가는 거죠. 상대방 또 가죠. 판돈이 막 이제 이렇게 판돈이 계속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가진 패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판돈을 키웠는데 어디서 멈춰야 이제 멈출 수 없는 거죠. 올라가면. 그리고 이 당시 영국은 이제 역외 군영을 하고 있었죠. 이제 웬만하면 대륙 문제에 관여는 하지 않으면서 세력 균형을 바깥에서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영국은 여기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륙 문제에.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가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그렇지만 강대국은 강대국 정치를 생각해요. 강대국은 강대국만 봐요. 약세국을 고려하진 않아요. 그 강대국의 그 세력 판도 안에서 약세국의 위치를 자기네들이 어떤 고려하는 것이 약소국 자체를 보진 않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뭐 중국의 대북 정책이니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 이 당시 영국도 처음에는 세르비아가 양보해야 된다. 약소국이 양보하면 유럽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다. 처음엔 그렇게 나가죠. 근데 이게 점점 여기에 프랑스가 엮이고 러시아가 엮이다 보니까 유럽의 세력 균형이 문제가 되고 독일의 어떤 패권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어떤 삼국 협상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도. 이거 뭐 누가 잘못했다, 누가 암살을 뭐 지시했고 배후에 누가 있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영국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 판단은 영국의 이익은 프랑스, 러시아와 묶여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 사태를 보면서 결국 마지막에 영국도 이제 개입하게 되는 큰 대전쟁으로 발발하는 거죠. 이 위기가 이렇게 고조되는 과정이 참 흥미로운데요. 먼저 그 빌헬름 그 황제하고요. 이제 니콜라스 한라인. 그 니콜라스는 그 러시아 황제입니다. 이게 먼저 러시아가 동원령을 발표해요. 왜냐하면 이제 세르비아를 도와준다고 했고 이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하니까 러시아가 동원령을 발표하죠. 동원령을 발표해서 이제 국경에다가 병력을 집결해서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국경에서 러시아가 부분 동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러시아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랑 다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국경만을 상대로 부분 동원을 이제 처음에 내려요. 왜냐하면 독일하고는 전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러시아도.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고 정도만 하면 이제 승산이 있으니까 만일 사태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그러니까 부분 동원을 내립니다. 그 사조노프 외상이 이제 황제한테 건의해서 부분 동원령을 내리죠.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러시아 장군들이 부분 동원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러시아의 동원 시스템이라는 것이 각 지역 마을마다 이것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동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국경만을 상대한 부분 동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져요.
그러니까 총동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동원이라는 뜻은 독일 국경을 향해서도 모든 동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장군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 러시아 황제는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그 독일을 자극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부분 동원을 이렇게 내리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자꾸 그러니까 이제 총동원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그 중앙 전신국에서 총동원이라는 건 이제 버튼을 누르는 건데 각 지역으로 이제 쫙 전신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모든 지역으로부터 이제 동원령을 내리기 직전이었는데 전화가 옵니다. 러시아 총참모장으로부터 황제가 다시 마음을 바꿨어요. 부분 동원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분명히 러시아 장군들이 부분 동원이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황제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부분 동원을 내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과정에 이제 그럼 왜 그렇게 황제가 마음을 바꿨냐? 바로 이 빌헬름 독일 황제하고 그 러시아 황제하고 긴급히 전보를 주고받은 한라인. 이 두 사람은 이종사촌이에요. 이종사촌이면 굉장히 가깝지 않아요? 이 당시 뭐 유럽의 황제들이 그 왕족들이 그랬지만 그래가지고 빌헬름 황제가 뭐라 그러냐면 독일을 상대로 이 총동원을 내리면 나도 우리 장군들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총동원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니콜라스 러시아 황제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부분 동원으로 변화시킨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 러시아 장군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또 독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 국경을 그냥 비워놓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황제한테 재건의를 하러 가는데 이 짜르가 그렇게 집단으로 몰려와서 막 건의하는 그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막 거부해요. 전화도 안 받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외상이, 사조노프 외상이 그러면 자기가 혼자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장군들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이제 황제를 설득합니다. 짜르를. 결국에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짜르가 수용합니다. 총동원을. 그래서 총동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전쟁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때 또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는 뭐냐면 빌헬름하고 몰트케의 충돌이라고 하는데요. 그 몰트케는 이 위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독일 장군입니다. 독일 총참모장. 네, 뿔처럼 달려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약간 좀 혼선이 발생했는데요. 독일도 빌헬름 황제가 어떻게든 전쟁을 피해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영국으로 또 소식이 날라와요. 전보가 날라오는데 영국이 뭐라 그랬냐면은 만약에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지만 않는다면 프랑스만 공격하지 않으면 영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중립까지 담보하겠다. 뭐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헬름 황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당시 이미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군대들이 그 서쪽 그 프랑스 국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슐리펜 계획이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서쪽 프랑스부터 제압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병력이 집결하고 있었는데 그 빌헬름 황제가 영국의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히 몰트케를 찾죠. 한밤중에. 몰트케를 찾아가지고 지금 당장 서쪽으로 프랑스로 가는 그 병력을 멈추고 대신 러시아 쪽으로 동부 쪽으로 이동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황제가 이 몰트케 참모총장한테. 몰트케 참모총장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감히 황제한테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동원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철도를 이용한 정교한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에다가 병력과 뭐 말과 대포와 이런 것을 채워가지고 10분 단위로 차곡차곡 해갖고선 전선으로 보내는 거죠. 이 당시에 독일 군단이 뭐 몇십 개, 40개 군단인가 있었다는데 한 개 군단 보내는 것만 해도 열차가 뭐 수천 차량이 필요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교 따로, 병사 따로, 뭐 군마 따로, 군수 장비 따로, 포 따로 뭐 이렇게 해서 그 열차 다 번호 매겨가지고 차곡차곡 이제 국경으로 집결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동원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속도가 생명이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전선에 도착하느냐, 그래서 공격이 굉장히 유리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동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핵심이었던 시절이었어요. 철도가 중요했고. 그런데 갑자기 그거를 갖다 멈추라 그러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걸 또 동부로 돌리고 이러면은 오합지졸이 됩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황제는 물러서지 않아요. 내가 지시하면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절망감에 휩싸여서 이제 이 몰트케 총장이 물러서는데 다시 얼마 뒤에 영국에서 온 그 소식이 착오였다는 것이 밝혀져요. 뭐 프랑스의 중립을 담보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원래 예정대로 서쪽으로 프랑스 쪽으로 동원이 진행되도록 그럼 황제도 또 다시 또 번복을 합니다. 이게 참 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일기에 보면 전선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전선.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뭐 그게 1차 대전 이후에 생겼다는 거예요. 전선이 이렇게 북상하고 움직이는 거. 이때는 전쟁이 그야말로 동원의 시대고 철도의 시대였기 때문에 마치 수학 방정식처럼 누가 먼저 체계적으로 전선에 집결해서 공격을 하느냐 이것이 핵심이었던 시대.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때 보면은 이 정치 군사 관계 역전이라 그래야 되나? 분명히 황제가 얼마나 그 권한이 막강해요. 우리 지금 대통령이나 수상보다도 훨씬 더 그 위상이라는 게 셀 텐데도 그 황제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전쟁을 좀 피해보고 싶었는데 어떤 군사 논리,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건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원령을 누르고 또 독일도 마찬가지로 동원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위기가 고조돼가지고 멈출 수 없는 단계까지. 마지막에 이 비비아니 수상과 조프리 참모총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있는 요 맨 밑에 있는 사람이 그 프랑스의 참모총장이에요. 조프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프랑스도 어쨌든 간에 러시아하고 세르비아하고 이쪽 문제잖아요. 프랑스는 직접 관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동맹 때문에 전쟁에 관여하고 싶진 않았단 말이에요. 특히 비비아니 수상 같은 경우에는. 동맹이라는 건 항상 양면이 있잖아요. 연루의 위험, 방기의 위험. 지금 우리 한미동맹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동맹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약하거나 이러면은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위험, 두려움이 있잖아요.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떠나면 어떡하지? 또는 뭐 증원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방기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또 너무 동맹하고 밀접하게 되면 꼭 내가 필요한 전쟁이 아닌데 동맹의 전쟁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연루의 위험이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조프르 참모총장이 그때 행정부를 압박한 게 뭐냐면 시시각각 상대국은 동원을 통해서 프랑스 국경을 통해서 집결되고 있는데 여기서 기다릴 수는 없다. 24시간이 지체되면 프랑스 영토 15km에서 25km 정도가 손해를 본다. 우리 병사들은 막사에서 잠들고 있는 사이에 상대 적국은 바로 우리 앞에 올 것이다. 왜냐하면 공격이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당하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프르 참모총장 거의 사표를 배수진을 치고서는 정부를 압박하고 결국 프랑스도 동원을 내리고 좀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뭐 전쟁을 하고 싶었진 않았는데 이렇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는. 근데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뭐 어리석어서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냥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북한이 지금 핵무장을 하고 있고 핵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는데 뭐 무슨 이유가 됐던 간에 위기가 고조된다고 쳐요. 무슨 국지 도발이 일어나서 위기가 고조되는데 우리가 뭐 감시 정찰을 통해서 이게 해보면은 뭔가 북한이 그 뭐 미사일 발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감지가 돼요. 텔이 움직이고 여러 가지 교신이 늘어나고 혹시 핵탄두가 장착된 뭐 미사일이 발사된다는 어떤 그런 징후들도 보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나요? 그 사실 요즘은 좀 그런 말 안 쓰는데 킬체인이라고 우리 군에서 그 이렇게 교리처럼 이렇게 많이 강조하던 게 있어요. 북한 핵 전략 관련돼 가지고 뭐냐면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그럴 징후가 명확해지면은 선제적으로 타격해서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런 그래야 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핵미사일을 쏘는데 그래 한번 쏘아봐 그거를 그리고 나서 대응한다는 그런 사후적인 대응 같은 게 좀 그런 여유를 찾기 어렵잖아요. 이게 그 징후라는 건 사실 명확한 건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진짜 그걸 결심한 건지 쏘려고 진짜 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도 뭔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떤 대비 태세를 갖추고 또는 자기도 나름대로 어떤 위협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모습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징후도 사실은 해석의 문제고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고, 또 하나는 그걸 무력화한다는 것이 뭐 딱 한 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소에만 한정돼 있으면 그건 무력화시킬 수 있겠지만, 각지에 숨겨져 있고 지하에 숨겨져 있고 뭐 이렇다면은 100% 무력화도 못할 텐데, 그렇게 그걸 선제 공격했다가 다시 다른 남아있는 어떤 뭐 핵전력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는 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만약에 징후가 눈에 보이고 이런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압박감, 응? 우리가 그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선제 타격하지 안 된다라는 거기에 그 논리에 그냥 굴복해서 어떤 군사 행동을 할 건지, 이제 그런 기로에 아마 서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보면은 침략자 없는 전쟁에 좀 가까웠다. 물론 독일의 책임이 많이 있긴 했지만, 뭐 계산된 위험이니 포커 게임이니 뭐 서로 간에 독일과 프랑스가 했지만 그 논리는 비슷해요. 단호해야 된다. 물러서면 안 된다. 유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 상대방이 물렀을 것이다. 우리는 방어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 뭐 침략 의도는 없어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단호하게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공격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신화처럼 받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선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유혹도 있고 두려움, 그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정치 군사 관계의 역전, 그 슐리펜 계획의 무오류성, 슐리펜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뭐 신화처럼 받들어져가지고 감히 다른 이 행정부에서 이 슐리펜 계획에 대해서 이게 문제 삼지 못했던 거죠. 슐리펜 계획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국에는 전쟁이 진행되지도 않았었고, 오류가 나중에 다 밝혀지죠. 그 다음에 중립국 벨기에를 침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국의 개입도 또 불러왔고, 어떤 외교적 측면을 굉장히 등한시했고요. 근데도 그걸 받아들여줬고, 그 당시 독일의 그 외상, 재상 모두 다 독일 군부의 전쟁 계획을 뒷받침하는 것이 외교의 임무다라고 그냥 받아들여요. 잘 알지도 못했고, 슐리펜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도. 군의 계획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해버리죠. 지금 우리도 뭐, 우리 외교부가 우리 작계를 좀 알고 있나요? 그건 군사 비밀이니까 외교관은 몰라도 되는 거겠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군사 외교가 사실은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독일 외교는 어떻게든 전쟁을 국지화하려고 그랬고, 전쟁 전면전은 막으려고 했는데, 독일 군부의 슐리펜 계획은 단일한 계획이에요. 프랑스를 먼저 공격하고 러시아를 공격하는 전면전 계획이에요. 물러서면 안 되는. 그러니까 외교와 군사가 사실은 약간 정합성이 맞지 않았었던 거죠, 이 당시에. 그래서 상호 두려움이 빚은 위기 증폭. 서로를 두려워했고요. 그 위기가 증폭되는데 어떻게 통제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1차 대전이 발발했다는 것인데요. 이 정치 군사 관계 역전,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요. 독일에서는 독일, 프랑스, 러시아 다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은 군부의 위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감히 뭐 군부의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민간 그 지도자들이 이 황제를 빼놓고는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요. 아까 그 슐리펜 계획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 슐리펜, 몰트케 다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비정치적이었던 사람이래요. 정치적인 거에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비정치적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로지 순수 군사적인 거.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클라우제비츠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선배격인데, 전쟁도 정치 한 수단이기 때문에 순수한 군사적 과합이라는 것은 없다. 순수한 군사적 과합이라는 것은 위험하고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그때 슐리펜 계획이나 뭐 슐리펜이나 이 당시 몰트케나 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독일에선 그랬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는 그 최고 사령부하고 총참모부하고 또 지역 사령관 간의 파벌이 심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주공이 어디에 조공이 어디에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달랐는데, 그것을 조율하고 통제해야 될 만한 민간 그 권위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러시아는. 또 프랑스 같은 경우도 민군 관계 그 당시 굉장히 좀 반목이 심해가지고 이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 복무기간 단축을 그 민간 정부가 시도를 해요. 7년이었는데 의무 복무기간이, 우리도 지금 복무기간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7년이었다가 3년으로 줄였고요. 다시 그걸 2년으로 줄이려고 그랬어요. 군부가 반발을 해요. 왜 반발하냐?
이렇게 되면은 7년, 3년, 2년으로 줄이면은 이게 이제 전문 직업군이라기보다는 예비군을 통해서 징집병을 통해서 이제 운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군의 위상이 떨어지고 전문 직업군의 그 위상이 훼손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근데 그 반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수용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그 공격 교리, 원래는 방어 위주의 교리였는데 공격 교리로 바꾸는 그 의도 중에 하나가 이 작전 계획을 공격적인 측면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복무 기간이 단축된 징집병이나 예비병 가지고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응? 어떤 선을 지키고 이러는 거는 예비군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진격해 들어가는 그런 공격 작전을 수행하려면 전문 훈련받은 전문 직업군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 복무 기간을 단축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격 교리를 또 선호했던 그런 측면도 있어요. 독일도 아까 그 슐리펜 계획은 무조건 서부 전선을 먼저 프랑스만 먼저 제압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슐리펜 단일 계획이 고착화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황제가 동부 전선으로 먼저 가라 했더니 못 하겠다 그랬잖아요. 아니 만일에 슐리펜 계획도 하나 있지만 플랜 B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응? 플랜 B. 플랜 B 뭐냐? 러시아를 먼저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프랑스가 중립을 지키거나 하면 중립을 지키는 나라를 먼저 칠 필요는 없잖아요. 러시아하고 전쟁만 할 수 있는 그런 플랜 B. 근데 플랜 B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독일 군부가. 그 전에 있었습니다. 대동부 전선 배치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플랜 B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요. 없애는 이유는 오히려 그건 불안전한 계획이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괜히 선택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민간 지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민간 지도자가 아무리 위에 더 상관이고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선택권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권은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막상 위기 시에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평상시에 이게 사실 문민 통제랑도 연결되는데 평상시에 민간 지도자들이 이걸 점검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하자 했을 때 그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거예요. 당신은 이것밖에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걸 선택할 수밖에. 다른 옵션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1차 대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몽유병 환자처럼 뜬 눈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지루한 참호전이 이루어져서 이 정광석화 같은 어떤 단기전 신화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죠. 이게 이렇게 장기전이고 지연전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렇게 급박하게 막 동원령을 내리고 뭐 우리도 그러면 40 하루가 진행되면 우리가 밀린다 뭐 이런 급박함을 느끼지 않았어도 되거든요. 어차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외교 협상을 통한 어떤 그런 해결의 시간을 더 벌 수 있었고 훨씬 그럴 수 있었는데 이게 공격이 유리하다는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발대할 때 막 전쟁의 열기가 대단했어요. 막 다들 모든 각국들이 막 꽃을 흔들고 병사들을 환호해 보내고 뭐 축제처럼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사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동그라미 여기 이게 미렌 광장인가? 여기 있는 이 사진에 보이는 게 히틀러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사진의 진위에 대해서는 좀 얘기는 있는데요. 오데오 광장인가 그렇죠 여기. 이 당시에 이렇게 히틀러도 막 환희에 차가지고 그때 결국 참호 속에 묻혔고 기동전. 이번 그런 느낌인데. 종전은 되지만 수천만 명이 죽고 유럽이 폐허가 되고 또 그 폐허가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재앙의 씨앗, 그러니까 2차 대전의 씨앗이 되는 거죠. 이때 1차 대전에 이때 1차 대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이는 더 들었지만 또 2차 대전 때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그건 이제 또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1차 대전 뭐 여러 가지 좀 복귀의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걸 다 오늘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1차 대전은 불가피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누구 책임인 것 같아요? 1차 대전에. 누가 일으킨 것 같아요?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아직도 1차 대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학설도 다르고. 피셔 논쟁이라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거랑 다르게 독일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유력한 학설도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또 의도하지 않게 터진 전쟁이라는 것들도 이제 그것도 뭐 유력하고요. 그래서 무엇이 전쟁을 일으켰는지, 뭐 1차 대전 때 이 경직된 동맹 체제 때문에 발생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동맹 체제가 경직됐다고 무조건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민족주의, 어떤 뭐 진고이즘, 공격적인 어떤 국가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다. 실제 전쟁이 일어날 때 굉장히 국민들이 환호하거든요. 모든 민족들이. 근데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느냐?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국민들이 환호하고 막 열렬히 박수를 쳤던 것이지, 그런 국민적인 분위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그 압박에 밀려서 전쟁을 택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식민지를 얻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 당시 전쟁의 그 전쟁 상황, 위기 상황을 보면은 식민지를 어떻게 획득하겠다, 뭐 이런 영토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오로지 세력 균형, 그 다음에 방어, 생존,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토 변경이 있고 제국주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결과지, 그 어떤 해외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그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부딪힌 전쟁은 아니었다는 거죠. 꼭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런 공격 우위의 신화, 위기관리에 실패해서 서로 단호하게 대응하다가 그걸 통제하지 못해서, 그리고 민군 관계가 취약해가지고 또 민이 이런 군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원치 않는 전쟁이 터져버린, 오히려 이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은가, 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1차 대전은요, 참 아이러니가 가득한 전쟁이다. 1914년에는 히틀러도 없었고 무솔리니도 없었고 도조 히데키도 없었다는 거죠. 전쟁 주범이 누구예요, 도대체? 침략자가 없는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 얘기 잠깐만 할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됐나? 네. 우리랑 상관없는 걸까요, 과연? 이 1994년의 위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뭐 이걸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19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1993년에 북한이 NPT를 탈퇴해요. 이때 이제 북핵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NPT 탈퇴하니까 이제 북미 간의 어떤 외교적인 교섭도 진행되지만 이것이 잘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강경론이 이제 득세를 하면서 제재가 막 이제 준비되고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위기가 쫙 고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 준비도 실제 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때 클린턴 대통령, 고 부통령, 뭐 사성장군들 모여가지고 미 국방부 장관 다 모여가지고 한반도 전쟁 계획을 논의했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옵션도 얘기하고 실제로. 그리고 그때 유명했던 것이 그때는 핵시설이 영변에만 모여져 있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해야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수립을 하죠, 그 계획을.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그걸 도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다. 그래서 영변 핵시설을 폭파시켜버려야 된다고 미국이 준비를 합니다. 이 밑에 있는 사진이 그 애시턴 카터예요. 그 당시 국방부 차관보였어요. 이 사람이 그 실무 책임자였어요. 케네디 스쿨 나중에 교수였는데 저 그때 석사할 때 이 양반한테 2과목 들었었습니다. 나중에 국방부 장관도 하죠, 이 애시턴 카터가. 이 사람이 나중에 실제로 다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걸 준비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또 다른 사람들 경우에 이때 했었어야 된다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때 결국 이 정밀 타격, 선제 타격이라보다 예방 타격인데 이거를 접죠. 접는 이유는 북한의 보복이 사실은 걱정된 거죠.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남한을 공격하든 일본을, 그 당시 뭐 미국까지는 공격을 못 하겠지만 일본을 공격하든 이렇게 전쟁이 갔을 때 이게 그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 당시 막 하면서 미군이 몇만 명, 한국군 뭐 40몇만 명이 이제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있고 하다 보니까 클린턴 행정부가 이걸 감행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접죠. 그런데 어찌됐든 다행으로 그때 뭐 카터가 방북하고 하면서 이제 이 위기가 해소되고 결국에 이제 제네바 기본 합의로 이게 이제 타결이 일단 1차 북핵 위기는 이제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됐으면은 이 선제 공격, 선제 타격, 예방 타격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북한도 알 거 아닙니까?
미국이 예방 타격 서지컬 스트라이크 한다는 공공연하게 얘기됐으니까 할 거라는 거를 굉장히 두려웠지 않겠어요? 북한 입장에서도? 그럼 북한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예방 타격 논리 얘기했듯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건지 먼저 할 건지 뭐 이런 고민도 했을 것이고요. 이 당시엔 진짜 그때는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이때 진짜 막 사재기 일어나고요. 증시 완전 출렁거렸고요. 1994년 봄에. 네.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도 뭐 이런 위기가 고조돼도 좀 학습 효과랄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는 아닌데 그때는 진짜 막 라면 사재기 일어나고요. 그 당시 YS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이 군사행동하는 줄 알고 그 주한 그 레니 대사를 불러다가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군사행동 절대 안 된다고 막 강력하게 항의하고 단속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에 나옵니다. 자서전에. 그때 왜 이 한국에 있던 미군 시민들 소개시키는 그런 걸 하는 걸 이제 첩보를 보고를 받고 아 이거 미국이 군사행동 하려는 거구나. 보통 군사행동을 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게 여기 있는 민간인들을 소개시키는 거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아니 동맹국에 우리 한국 대통령도 미국이 군사행동 할까봐 진짜 믿었는데 북한 김일성은 얼마나 실제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위기가 거의 임계점에 가는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상대방이 어떤 취하는 행동이요.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어떤 군사행동을 준비한다는 게 아까 유럽에서 1차 대전 때 동원령 내리는 게 반드시 내가 동원을 해서 내 군사행동을 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지금 사전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남북관계에서 언제든지 무슨 위기가 고조되면 어떤 군사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군사적 준비가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상대방이 저게 무슨 군사행동을 하려는 거야? 라고 읽힐 수 있는 거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절대 알 수 없어요. 상대방의 의도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위에 있는 말은 그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에 미 국무장관이에요. 덜레스가 한 말이에요. 프루시초프한테 우리의 선의를 이해시킬 필요는 없다. 그는 우리가 침략자가 아니라는 거 안다. 근데 과연 그런가? 나중에 다 이제 냉전 끝나고 밝혀지지만 소련도 미국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밑에 있는 오히려 이 양반이 이런 거를 그레이 외상이에요. 영국 외상 1차 대전 당시에.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준비하는 것과 전쟁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차이가 분명하거나 확실하지 않다. 이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안보 딜레마라는 거예요. 사실 이 개념만 정확하게 아셔도 제가 오늘 1차 대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핵심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안보 딜레마라는 건 뭐냐면요. 내 안보를 위해서 하는 어떤 행동이 상대방의 안보를 해치는 거예요. 이건 방어적 동기에서 해도 마찬가지. 방어적 동기에서. 내 안보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이것이 상대방의 안보를 해쳐.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또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카운터 메저를 취하겠죠. 그럼 그거는 또 내 안보를 위협해.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또 어떤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 이런 사이클로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보 딜레마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미사일 방어 있잖아요. 미사일 방어. 미사일 방어도 이런 거예요. 뭐 사드가 됐든 패트리어트가 됐든 어떤 거 됐든 미사일 방어라는 게 뭔가 미사일 디펜스라는 게 굉장히 방어적인 동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미사일을 공격하면 그것을 공중에서 요격하겠다. 내 영토에 들어오지 않겠다 하는 게 미사일 방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미사일 방어에 예민해요, 사람들이? 중국은 왜 그렇게 예민해요? 중국만 예민한 게 아니에요. 냉전 때도 그렇고 냉전 후에도 그렇고 동유럽에다가 미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하려고 그럴 때 소련도 그랬고 지금 러시아도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는 게 미사일 방어는 방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사일 방어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사실은. 미사일 방어가 왜 상대방한테 위협적이겠어요? 분명 이건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지 상대방 공격 무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상대는 위협적으로 느껴요. 왜 그럴까요? 미사일 방어라는 거는 상대방의 공격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제대로만 작동하면. 상대방이 공격 무기가 무력화된다는 뜻은 나는 보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상대방으로부터 보복당할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공격할 자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옵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을 때 공격을 시작하지 못하는 거는 상대방의 보복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미사일 방어가 나를 철통같이 막아줘. 그럼 이제 나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창을 들고선 겨누고 있었을 때는 찌르지를 못해. 내가 찌르면 상대방도 나를 찌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방패가 생겨. 그러면은 이제는 마음 놓고 찌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상대방의 창은 내가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 방패를 보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어적인 조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이 국제 정치에서는 작동하고 있는. 왜냐하면 국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무정부 상태거든요. 무정부 상태는 뭔가 일어났을 때 나를 보호해줄 제3의 권위체가 없고 또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의도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저 무기가 자기를 지키는 무기도 되지만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거니까 의도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안보 딜레마를 보통 얘기할 때 이런 네 가지를 얘기해요. 결국에는 공격이 유리하냐, 공격과 방어가 구별이 가능하냐, 요거 가지고 이제 이 두 축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 네 가지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네 가지 세상 중에 하나예요. 개념화하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격과 방어가 구별 불가능해. 우리가 뭐 전투기를 가지고 있건 뭐 미사일을 가지고 있건 이거는 공격 무기지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형으로 갖고 있는 방어 무기일 수도 있어요. 방어 목적인 어떤 디펜시브한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외부에서 볼 때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이 뭐 원산이나 뭐 여기 이쪽에 군사력을 공격적인 군사력을 다 전진 배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 군사력의 그 어떤 배치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공격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장사정포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억제용으로 하는 건지 또 좀 알 수 없어요.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서로를 불바다 하겠다 하는 것이 그 위협이 자기네들을 지키려고 하는 억제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이 더 사실 더 크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그 의도는 100% 알 수는 없어요. 그런 거죠. 그런데다가 만약에 공격이 유리하다. 공격을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하면 끝장이다. 막 이런 세상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에요. 상대방의 의도도 모르는데 공격을 당하면 끝장이야. 그럼 내가 먼저 공격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 세상. 그게 1차 대전에 사람들이 믿었던 세상인 거죠. 더블리 데인저러스하다는 그런 거. 시큐리티 딜레마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근데 만약에 공격과 방어가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방어가 유리한 그런 구조라면은 또 방어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굉장히 완화된 안보 딜레마.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봤자 방어가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막아낼 수 있다.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세상. 완화된 안보 딜레마. 1차 대전 당시 이 완화된 안보 딜레마라는 그 현실을 정확하게 그 유럽의 군부와 지도자들이 알았다면은 전쟁이 터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까, 않았을까. 반대로 공격과 방어가 구별 가능해. 상대방이 하는 게 저게 공격인지 방어인지 확실하게 알아요. 그런데 공격이 유리해. 이런 건 뭐예요? 그건 딜레마 상황은 아니에요. 상대방 의도를 아니까. 하지만 공격이 유리하니까 이거는 딜레마는 아니지만 어떤 안보 문제는 있는 거예요. 공격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니까. 근데 공격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 아니면 방어 의도를 알면 대처할 필요도 없고. 이런 세상. 아니면 공격과 방어 구별도 가능한데 방어가 유리해. 이건 굉장히 안전하죠, 사실은. 여유가 있는 세상이고. 우리 한반도는 어디에 가깝다고 보세요? 어디에 가까울까요? 안보 딜레마. 이게 핵이 생겨가지고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원래는 방어가 유리한데 핵이 생겨버리니까 핵은 그냥 공격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또 공격이 유리해진 게 아닐까. 이건 뭐 정답은 없는데요. 하여튼 공격과 방어가 구별 불가능하다는 건 맞잖아요. 남북 간에서도. 근데 이게 아까 핵이 생겼기 때문에 한 번 당하면 끝이다라는 그런 어떤 절박감이나 긴박감은 굉장히 커진 건 맞고요. 근데 다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북한이 그럼 핵 있으면 한 방에 쏴버려서 그냥 공산화 시켜버리죠.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보복이 있으니까 분명히 한미에 보복이 있을 거잖아요. 물론 보복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할 말 없지만 보복이 있다 그러면 북한도 그 보복 때문에 뭐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복이 작동한다는 뜻은 결국 공격을 쉽게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완화된 안보 딜레마 상황 아닌가, 한반도가.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는 이게 완화되어 있어서 이 현실만 정확하게 알면은 너무 불안할 필요 없다. 이 초긴장 상태로 오히려 현실을
이게 위험한 세상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걸 상황을 진짜 위험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1차 대전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 의도하지 않은 악순환으로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좀 약간 유화 정책이 필요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방이 엇갈렸던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챔버린의 실수 그래갖고 유화 정책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역사로부터 어떤 교훈을 도출할 때는 이걸 유출을 잘해야 돼요. 지금 현실에 맞는 교훈인지, 현실에 맞는 적용인지. 안 그러면은 잘못된 엇갈린 처방을 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것 같은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억제와 안보 딜레마. 이게 사실은 위협을 통해서 평화를 지킨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단호해야 된다. 상대방의 도발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건 당연히 필요해요. 단호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다키스타워 그거잖아. 이 영화 보셨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침략자가 없는데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위협을 통해서 단호함만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게 또 1차 대전의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지만 단호함과 신중함의 균형,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상대를 상대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 상황에 대한 오판에 유의해야 된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이 1차 대전 때 1차 대전이라는 거는 위기 관리의 실패이기도 했지만 민군 관계의 실패이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 안보라는 거, 국방이라는 것이 단순히 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민군 관계의 문제, 그 민군 관계 성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 역량의 토대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위기 관리,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 더군다나 핵미사일 시대 때는 우리 억제력을 지금 이제 뭐 하면 우리가 굉장히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군사력 증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을 키워서 억제력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 때문에 불필요한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윤 기자님, 일단 이렇게 지루한 참호전이 됐다는 것이 판명됐으면 왜 좀 더 일찍 전쟁을 종결하지 못했을까? 근데 전쟁이라는 건요, 일단 일어나면 그렇게 쉽게 끝내지 못해요. 의미 없는 사륙전이라고 다 지내고 놓고 나서 보서 그렇지만 여기 유명한 제 책에도 있지만 베르등 전투, 쏨 전투, 물량 공세를 통해서 수만 명 죽이면서까지 어떻게든 하면은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계속 믿거든요. 그걸 주장하고. 우리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950년에 발발해가지고 처음에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다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휴전선으로 고착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3년을 보냈잖아요. 왜 빨리 끝내지 못했어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한국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미국도 저 지루한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려고 했고요. 그런데도 3년을 끌잖아요. 전쟁이란 거는 한번 일어나고 나면은 그렇게 중간에 쉽게 그것도 양보가 필요하잖아요. 종전이라는 것은 승리 없는 종전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한국 전쟁도 무승부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쟁을 막지 못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단 일어나고 나면은 그렇게 빨리 끝내는 것도 쉽지는 않다. 역사적 사례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현재 상황이 어떠냐? 지금 이제 뭐 북한이 연락사무소도 파기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한반도 상황이 17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한번 크게 어떤 중요한 변곡점에 섰다가 다시 그걸 타지 못해서 좀 기로에 서 있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 북한은 이제 다시 이제 숨 고르면서 이제 자력갱생으로 가면서 뭐 그런 국면에 있는 것인데 지금 당장의 어떤 군사행동을 통해서 뭐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당분간 좀 시간을 보면서 이제 좀 판단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선가 다시 위기는 고조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보기에는 항상 뭔가 위기를 끌어올려서 그래야지만이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는 것을 어떤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절한 기회에 또 위기를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고 그러면서 어떤 또 다시 국면을 또 조성하려는 그런 건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이 뭐 지금 당장 있기보다는 좀 지켜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다 그러는데 저도 이제 1차 대전을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처구니 없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 참 무능했다.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었다. 사실 또 돌이켜보면 또 그래요. 비레름 황제도 그렇고요. 그 수상도 그렇고 또 러시아 그 짜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능했고 큰 소리는 쳤는데 또 나중에 일관성도 없고 우유부단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 장군들도 굉장히 하나의 안을 가지고 무모하게 주장만 했지 여러 가지 뭐 옵션이 있다거나 외교적인 시경까지 함께 갖추어서 그 나라의 어떤 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어떤 군사 전력을 강구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퍼즐 맞추듯이 다 이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이걸 다 조망해 보니까 보이는 것이지 당대에서 시간도 없고 제한된 정보로 그 안에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그때 지도자들 보면 그 배트맨 재상이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교양과 학식이 풍부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플라톤 읽고 베토벤을 연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양인이었고 지적 수준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지도자들이 얼마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과연 그때 있을까라는 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미리부터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까 또 말씀드린 것 중에 이 뭔가 그 미리부터 이제 군사 이제 뭐 작전 계획뿐만 아니라 외교 측면에서도 뭔가 미리 시나리오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그런 거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뭐 TTX라고 하는 건데 이제 어떤 시나리오별로 미리 한번 이렇게 폴밀 게임 같은 거 하는 것도 이런 차원인데요. 하여튼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아까 그 뭐 민군 관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거는 사실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큰 주제가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민군 관계라고 하면 민과 군과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설정돼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문민 통제라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빌리언 컨트롤. 이 당시 보면은 시빌리언 컨트롤은 뭐 그 당시 이런 개념도 잘 없었겠지만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이런 사례인데 군이 그 내각의 통제 밖에 있었던 거죠. 내각 밖에 있으면서 오로지 한 사람 황제가 됐든 수상이 됐든 그 사람의 통제만 받는. 일본 여기 오늘 일본 없지만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도 태평양 전쟁 때 천황의 통제를 받지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방부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으로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동네는 국방부는 여긴 국방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만 하더라도 미국도 육군성, 해군성을 가지고 전쟁을 했죠. 그것을 조율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서 그걸 조율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방부라는 것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뭐 문민 국방부 장관이 오면서 군을 통제하게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행정부 밑에 위치시키는 거죠, 군을. 내각의 밑에 위치시켜서 전체적인 어떤 그 국정의 그 큰 방향과 이걸 맞춰서 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그러니까 문민 통제라는 거는 단순히 뭐 쿠데타를 방지한다, 뭐 그런 중요하죠. 그 이제 그 문민 통제 제1과제라고 하는데 1세대 문민 통제 과제인데 요즘 예를 들어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쿠데타 걱정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 쿠데타 걱정을 하나요? 아니면 뭐 독일이 쿠데타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나라에서 아직도 시빌리언 컨트롤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것이 학교에서 가르쳐지거든요. 제가 미 해군대학원에서 또 한 1년 반 있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 군인들을 가리키는 그 미 해군대학원에서 한 과목이 바로 그 시빌리언 컨트롤을 가리켜요. 그건 뭐냐면은 쿠데타 방지 그게 이제 더 이상 걱정은 아니고요. 이 국방 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게 군사 문제가 단순히 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군 복무기관이 됐든 작전 계획이란 됐든 이 모든 것들이 이 사회 공동체에 어떤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이 군사 문제가 어떻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요구나 열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문민 통제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만약 1차 대전도 그런 게 좀 더 잘 작동했더라면 좀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뭐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뭐 계속 어떤 나라든 끊임없는 숙제입니다. 이게 이 사실은 그 민주주의의 성숙과도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이 문민 통제는 우리 이건 뭐 문민 통제가 됐다 안 됐다라는 이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글쎄 뭐 미국은 해외 전쟁을 한다는데 마찬가지 그 이제 뭐 안보 딜레마 뭐 좀 약간 다르다고 했는데 해외 전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바로 어떻게 단기전으로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하고 수렁에 빠질 것 같다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의사 결정할 때. 그만큼 공격이 유리하지 않을 거다. 전쟁이 그렇게 빠르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랑 빠르게 어떻게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북한, 중국 그거는 좀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중국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적대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안보 딜레마 어떤 창문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느끼는 것처럼 그런 강렬한 어떤 적대성을 상정했을 때 약간 좀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질문하시는 거 잘 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저 군에서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좀 반성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쏠까요 말까요를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뭐 그런 반성도 하니까 오히려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또 뭐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더 수배해야 된다. 수배 보복해야 된다. 또는 단순히 그 도발한 그 원점뿐만 아니라 지휘 세력이나 그 지원 세력까지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현장 지휘관은 선조치 후보고 해라.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 보복이나 그 대응은 그 즉시 해야지 시간이 한참 뒤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위에다 물어보면 또 대대장이 연대장이 물어보고 사단장 물어보고 또 위로 올려갖고서는 합참에 물어보고 합참은 또 장관하고 또 대통령한테까지 물어보고 물론 이제 이 한반도 안보가 한반도 이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조그만 일로도 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기 쉬운데 그러다가는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는 반성 때문에 현장 지휘관이 선조치 후보고 해라. 그리고 그것을 뭐 한 발 쐈으면 뭐 서너 발 쏘고 10발 쏘면 30, 40발 쏘고 강하게 또 지원 세력까지 응징해라. 뭐 이제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선조치 후보고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선조치가 뭐라는 거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확인이 좀 필요하다. 민간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걸 명확하게 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그래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리고 나서 위임해줘야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선조치 후보고 하라든지 이러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동안에 이제 한국전쟁 이거에 대한 이 트라우마도 강하고 그 프레임이 아직도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일요일 새벽에 그냥 물밀듯이 밀고 내려오는 거 한번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제가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우리의 국방력이 중요하고 우리가 과연 약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크고 속전속결로 단기 기습전에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고 그런데 지금 1차 대전 보면은 그런 걱정이 오히려 이런 참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제대로 좀 냉정하게 잘 판단해야 되고 위기가 올수록 그때는 단호한 것도 필요하지만 신중함을 같이 갖추면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것도 용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안보 문제를 대응한다는 것은 그렇게 단선적일 수는 없다. 이런 걸 좀 강조드리면서 오늘 마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